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귀개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2018년, 즉 작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굉장히 끔찍한 인육 사건인데요. 독일을 굉장히 휩쓸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인육살인범과는 굉장히 다르게 다크웹이라는 공간을 약 3만 번 정도의 조회를 통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3만 번 동안에 이 사람이 무엇을 찾으려고 했고, 또 그 안에서 뭘 발견했고, 또 뭘 따라했는지 여러분에게는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작년입니다. 2018년 8월 27일. 한 가지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게 될 공간은 바로 독일에 있는 예나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유학생학을 하고 있던 중국 출신 첸 씨라고 부르는 사람, 당시 27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거죠. 뭔가 좀 느낌이 쎄했던 겁니다.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수색 방향을 넓히면서 찾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공간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쪽에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유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산이던가 아니면 강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방으로 독일 경찰은 어떻게 보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조회를 해보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바로 생존신호 반응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아예 확인이 안 됩니다. 이미 꺼진 상태. 자신 명의의 카드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 마지막 위치가 확인된 것도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다. 그 수색 기간이 약 3일 정도가 지났을 때쯤인 그게 8월 27일 한 구의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던 강이었습니다. 이 강에는 뭔가 버려져 있는 비닐봉투가 하나 확인이 됐는데요. 그 비닐봉투를 열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하게 해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토막살인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겠죠. 토막살인의 형태로 봉투에 담겨져서 이 강에 따로 버려진 게 확인이 됩니다. 잠수부가 투입이 되었고 그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나씩 시신을 찾아내고 있었죠. 그렇게 시신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가 발견이 안 됩니다. 하나, 머리. 나머지 하나, 간. 모든 장기, 그리고 모든 부위는 다 확인됐지만 머리와 간만 확인되지가 않았던 거죠. 부검의였던 마틴 박사는 신원 불명의 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일단 이야기합니다. 실종자 중에서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맞느냐? 예나 대학에 실종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에 지문조회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부검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정확하게 잘랐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심장을 찌른 흔적이 나오게 되는데 정확했다고 합니다. 가슴에서 심장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대부분 심장이 왼쪽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가운데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운데 쪽을 찔렀는데 안에 있는 갈비뼈 사이를 정확하게 들어가서 심장만 찌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 부분을 적출하거나 꺼내는 문제까지도 마치 의술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장기를 적출한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인육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해체를 해서 간을 꺼내면 그럴 수 있다 보지만 이건 마치 의사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이빙팀은 계속적으로 안에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머리는 찾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일하게 사라진 부분은 간 하나뿐이었던 거죠. 이제 누가 그랬는지 행적을 찾아봐야 합니다. 범인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남자.
베트남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닉티입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범인인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에 첸 씨에게 연락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라졌던 마지막 기지국과 똑같은 장소에 있던 걸로 핸드폰이 확인이 되며, 그리고 하나 더, 뭔가 용의점 같은 게 있어서 집을 수색을 하러 들어갔는데 집이 굉장히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낌을 비울 수가 없던 거죠. 화장실 쪽에서 되게 이상한 피 비린내가 났던 겁니다. 바로 루미놀 반응을 하기 위해 루미놀 약품을 뿌려봤는데 거기는 전부 다 피였습니다. 추측이었는데 아마 욕조에서 해체 작업 같은 게 이루어졌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던 거죠. 피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 집안의 하수구에 있는 피를 갖고 와서 DNA 분석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실종자였던 첸 씨,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안에 아파트 욕조에서 발견된 혈액의 DNA, 시신의 DNA 전부 맞춰본 결과 이 사람이 맞았습니다. 즉 살인 용의자였던 거죠.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 있었는지.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죽였어? 제가 첸 씨를 우리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절대로 누구도 들리지 않게 하려고 음악 소리를 최대한 크게 키운 다음에 망치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해체했고, 시신을 해체한 뒤 모든 피를 다 하수구로 빠뜨리고 난 뒤, 그리고 간을 적출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혹시 너 간을 먹었다는 거냐? 라는 질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먹었나? 아니요. 먹었나? 아니요. 자기도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먹은 건 기억이 안 나요. 먹었나? 이런 식. 그럼 어디다 놨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간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했던 거죠. 그리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 죽인 건데? 네가 죽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죽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2018년 여름에 6월 정도에 기숙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나도 베트남 출신이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중국인 출신이다 보니까 좀 친하고 좀 호감이 있어서 말을 걸었는데 자기를 마치 스토커처럼, 나쁜 사람처럼 비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전 그때부터 좀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럼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네. 너 그러면 혹시 너 의대생이야? 저 의대생은 아닌데. 너 이거 어떻게 해서 다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야? 그때부터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던 겁니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한니발 렉터. 거기에 있는 어린 양의 침묵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건지, 그런 걸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영화를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한니발 렉터의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어린 양의 침묵 중에는 간을 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인은 지금 간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간을 먹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데, 한니발 렉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말도 하질 않습니다. 바로 경찰은 집안에 있었던 컴퓨터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컴퓨터 분석에서 굉장히 끔찍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한니발 렉터와 관련되어 있는 검색량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면 게시글을 남겼던 듯 이 채널 같은 데 보게 되면 자기의 영웅은 한니발 렉터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 연기를 내가 직접 하고 싶다. 이 연기의 모델이 바로 나다. 내가 죽일 사람도 이미 체크를 했다. 칼도 나이프도 모든 행동을 다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곳을 접속하게 됩니다. 다크웹입니다. 다크웹에 들어가서 거의 3만 번의
조회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조회 기록의 첫 번째는 한니발 렉터. 근데 다크웹에 들어가서 한니발 렉터를 검색했을 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니발 렉터가 아닙니다. 한니발 렉터가 어떤 칼을 썼는지 칼의 종류에 대한 토론, 한니발 렉터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토론, 한니발 렉터가 어떤 심리 상태로 사람을 죽였는지도 토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적혀있던 거죠.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살인 방법. 그러니까 살인법이라는 걸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살인법이라는 검색이 일반적인 살인 검색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장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이걸 굉장히 궁금해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망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지? 이걸 찾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더, 가슴에서 심장까지 깊이, 그때 당시 칼날이 얼마나 들어가야 심장을 찌르는가, 그 모든 내용들을 검색을 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의사가 진짜 그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부 다 습득을 해버린 거죠. 검색을 또 이런 것까지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법의학인데요. 범죄 행위 자체를 조사하는 과학적 절차. 이런 게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법의학적 서적을 전부 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살인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검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살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 내용도 확인이 됩니다. 시신 처리법. 어떻게 하면 시신이 가장 부패가 빠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노출이 안 될까? 그건 토막이다. 토막과 물이 만났을 때 가장 빨리 썩고 그리고 가장 빨리 사라지고 부피의 차이와 밀도의 차이 때문에 떠오를 확률도 적다. 이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그대로 수행하고 그대로 따라했던 거죠. 왜 경찰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죽이고 어떻게 보면 해체하고 유기하는 모든 과정을 습득한 대로 단계별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체포했을 당시에 두 번째 범죄도 계획 중이었던 거죠. 조금 더 늦게 잡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검의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게 됩니다. 죽인 목적과 이야기를 분명히 나오게 됐고 추론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한 가지, 머리였습니다. 머리 두개골이 발견이 됐는데 두개골이 아예 거의 관통당한 정도, 정확히 표현하면 뇌가 없어질 정도의 관통입니다. 근데 이게 망치로 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망치로 때렸을 때 과연 인간의 두개골이 관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었던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망치로 맞게 되면 골절이 벌어질 때 맞은 부분은 둥그렇게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자가 깨듯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아예 관통을 했다는 거라서 망치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너가 쓴 게 망치가 맞아? 해머 같은 게 맞는 거야? 라는 얘기에 그거 있잖아요 망치 그거 이거 광에서 쓰는 거 탄광에서 쓰는 망치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곡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죽인다라는 걸 망치로서 죽인 게 아니라 음악을 크게 틀고 곡괭이로 머리를 찍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였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사이코패스처럼 비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물론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들어갔던 난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10학년 때부터 당시 16세 베트남에 있었는데 이상한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죽여라. 자꾸 목소리가 들리는데 죽여라. 누군가가 자꾸 살인 명령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게 좀 심해졌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살면서 그게 점점 강해졌고 그 여학생에게 모욕감을 느꼈을 때쯤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들렸다. 죽여라.
이걸 이렇게 움직이고 네가 다크웹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내용을 알게 되면 너 시체 처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없었으면 자기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 감정이 들어갑니다. 독일 역사상 최악의 결론. 2018년 8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2019년 3월, 2월이 되어서야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 기간 동안 정신과 보고서만 166페이지가 작성됩니다. 2019년 2월 13일이 되어서야 이 정신과 보고서가 완성됐던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 정신분열 같은데 정신분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냉철한 마음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 혹시 DID? 다중인격인가? 다중인격이라고 보기에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중인격자는 다른 자아가 있을 때 원래 본인의 자아가 그 기억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냐면 재발 위험이 매우 크다.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교화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정신병력을 가진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에 가장 최악의 범죄자였던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음속에서 죽여라 라고 하니까 죽인 거거든요. 근데 범죄를 발생시키기 2달 전이었습니다. 즉 그 여학생을 죽이기 2달 전에 2018년 6월 달에 이런 걸 검색합니다. 유럽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현금 보유량, 그리고 도이치뱅크, 즉 독일에 있는 은행이죠. 도이치뱅크로부터 한 번에 얼마를 인출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신용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야 되는지, 이 모든 걸 다 조회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했던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 즉 인터넷 뱅킹 계정을 해킹하려고 하는 준비 시도까지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의 물품을 구매한 것도 확인됐거든요. 마음속의 소리가 시켰을까요? 현재 이 이야기가 독일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가, 아니면 정신적인 범죄까지 꾸며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지능적이고 무서운 범죄자인가, 아직까지 이야기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 확실한 건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매우 높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범죄자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오컬트 스토리 3만 번을 다크웹에서 조회한 인육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는 우리가 지금 봤던 대로 정말 머리가 좋았던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한니발 렉터를 따라하고 싶어 간을 정말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의문점이 많이 남는 그런 범죄자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사건 그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진 게 얼마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발생했지만 이게 독일 내에서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 사이코틱한 인육범들은 뭐 인육을 먹는 게 목적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 막 이런 목적성이 하나씩 딱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심리조사를 해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냥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 인육범이구나 라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고, 지능범인가 싶었는데 지능범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도합 166페이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신분석을 이렇게까지 오래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길어봐야 한 달 정도만 하는데 정신분석 자체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됐고 그 양만 166페이지의 기록서가 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DID라고 판단을 진짜 했다고 해요. 이거는 분명 다중인격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다른 자아가 나타나서 이제 한니발 렉터라는 자아가 나타나서 내가 한니발 렉터다라고 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근데 문제는 한니발 렉터가 아닌 상태의 본인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다른 자아가 나타나면 한니발 렉터일 때의 본인의 모습이 한 걸 기억을 못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범죄자들의 패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분석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했던 건데,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결론. 원래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모든 심리 분석관이 만장일치로 절대로 사회에 복귀시켜서 안 된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왜냐면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사실 조현증이에요. 그러니까 환각, 환청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조현병과도 비슷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근데 대부분 조현병이 있으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도 그 분노 표출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정말 죽이는 게 목적이거나, 왜냐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얘한테 화가 나니까. 너 왜 나 무시해? 너무 화가 나. 죽여야겠다. 이거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돼요. 해체하고. 근데 왜 재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 증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왜 두 가지를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고 왜 이것도 했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계획적인 범죄처럼 저질렀는데 마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빼려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베트남에서 받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머리를 굴리는 건지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저 여러분한테도 안내해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빠른 최신 보도로 나온 거라 뒤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조사 중이고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또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